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미국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선거에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특집 2020 미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에서는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그야말로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치, 경제, 외교 어느 부분에 빠지지 않고 미국이 항상 등장하죠. 우리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면은 국제면에 항상 미국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서부터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또 보면 경제 하면은 월가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또 많이 영향을 갖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외교 정책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북핵 문제, 미국이 빠지지 않는 데가 없죠. 그만큼 미국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차기 미국호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선거연수원에서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연구와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일날 선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혼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 선거보다는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사실 무효표로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표의 비율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화당 지지층보다 무효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주로 젊은 계층이라든지 그리고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 아프리카계 유권자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거기 새내기 유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투표에 조금 경험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무효표가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표들이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합주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미국에 대한 중요성과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의 선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죠.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후보들 간의 막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나왔는데 자, 이게 후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먼저 공화당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 없이 그래도 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후보로 선출이 됐죠. 네, 맞습니다. 8월 24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미국 현직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후보로 추대가 되는 경우가 통상을 관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부터 사실상 승기를 잡고
이렇게 경선에 정말 압도적으로 네. 통과를 한 그런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4년 전에 그때 그 경선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말 깜짝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두 분은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저는 박빙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변화를 원한다는 건 기존의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선거에서도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죠. 그런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아 정말 새로운 인물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트럼프가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소외된 백인 계층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나 러스트벨트 같은 그 노동자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모교생인들 들어와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민주당 내에 내분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진보 계층이에요. 진보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힐러리를 지지하기에는 변화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후보로 경선에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화당이 똘똘 뭉쳤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제가 예측을 하기로 힐러리 클린턴이 되기는 하되 박빙이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측이 틀렸습니다. 네, 결국은 통합한 게 좀 승리를 했다. 이렇게 예상을 깨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좀 예상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예상을 맞췄다고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저를 포함한 소위 이제 국내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을 잘 예측하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에 이제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존의 주류 정치 문법에 익숙하고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워싱턴 정가의 주류잖아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능에도 나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배경도 화려하고 정치적 배경도 화려하고 주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하지 않을까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고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2016년 그 대선 미국 대선을 결정적인 가장 큰 변수는 우리 이종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엘리트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반감, 어떤 반엘리트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맹점을 파고든 게 트럼프가 아닐까 해서 소위 말해서 워싱턴의 이스타블리시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정치권에 대한 오랫동안 누적된 그 대중들의 반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후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걸 정확히 긁었던 게 이제 그렇죠. 주요했던 네. 거네요. 그렇게 또 여치저치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당선이 됐는데 자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떤 평가를 조금 받고 있나요? 대통령으로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워싱턴의 어떤 주류 문법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나온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자유무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을 얘기하고 그 보호무역을 얘기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종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어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미국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트럼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되돌려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보면은 자동차 공업, 여러 가지 제조업에서 되게 그 미국에서 한때 그 흥망성쇠를 이끌었던 미시건주라든지 오하이오주라든지 이런 러스트벨트 주에 있는 노동자, 백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감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필을 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도 보면은 최근에
그 미국 그 주한미군 주둔 협정, 방위 협정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동맹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많은 미국의 요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미국의 일반 대중들의 정서에서 본다면은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구나. 우리 보면 아까 공화당은 그 자유무역을 얘기했다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세를 심하게 부과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표들을 보면은 실업률이 잠깐 내려간 부분들이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초강대 기구고 미국의 전 세계 엘리트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런 지위를 갖고 왔는데 보면은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 아니면은 그 환태평양 무역 동반자 협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리 기후 협약 이런 데서 이미들을 탈퇴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같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엘리트 리더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당황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정당성, 미국 엘리트로서의 정당성의 위기가 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런 또 상반된 이런 판정들이 이번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 부통령이었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경선 과정 쉽지 않았죠. 사실상 극적인 그런 경선 맞습니다. 당선 스토리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처럼 인생 자체도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그 탄간촌에서 태어났었죠. 그러니까 스크랜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사를 가요. 지금 상원으로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 상원을 거의 3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변호사가 되죠. 1972년이었죠. 상원의원에 30세가 되기 전에 당선이 돼요. 그런데 같은 해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에서 장녀와 부인을 잃어요. 네. 부인을 잃고 이제 두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실에서 상원 의원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분이 델라웨어라는 곳에서 워싱턴 DC까지 75분이 걸리는 기차로 그 거리예요. 출퇴근을 합니다. 가족들을 돌보기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그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부인을 1977년인가 그럴 거예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영어 교사였죠. 현재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 출마를 하게 되는데 2008년 대선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대선, 전에는 1988년 대선에서 이렇게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뭐 경선에 통과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8년간 했었죠.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이분을 부통령으로 지목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취약 부분인 그러니까 백인 남성 네. 그리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 상당히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도 사실상 바이든이 민주당에서 후보로 경선을 통과한 데는 트럼프가 후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미국적인 가치를 상당히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정반대의 그런 후보가 딱 선출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선거하면은 또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바이든 후보가 지금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떤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잘 아는 뭐 CNN이라든지 MBC 아니면은 뉴욕 타임스 등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뭐 작게는 10%에서 20% 사이로 앞서고 있는데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그래서 정도면?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선거 예측 업체인 538에서 그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12일 발표했는데요. 그 86.1%로 높다고 얘기했어요. 이 538은 뭐냐면은 538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538인데 이 우리 그 선거인단 숫자가 53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은 각 그 상원 의원 숫자 100명, 그다음에 하원 의원 숫자 435명, 그다음에 워싱턴 DC에 3표 해가지고 538 요거를 이렇게 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잘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선거제도가 독특하잖아요. 갖고 보면은 전체 그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세 지역이 있고 그쪽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경합 지역,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문제인데 제가 오늘 확인해봤더니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개 주에서 이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격차가 3,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3, 4%란 건 결국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접전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과만으로 놓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은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내겠다고 계속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근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전 선거에서 그 여론조사를 뒤집은 전례가 있는 본인이 장본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고 사실 득표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많았는데 결국은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렇게 뒤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당선된 경우는 트루만이 유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건 뒤집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었죠.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상 크게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분석하다 보면은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그러니까 성리한 지역이죠. 네. 그 지역에서는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의 차이가 7.5% 포인트가 나왔죠. 근데 반대로 힐러리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4.0%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심을 측정하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기인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샤이 트럼프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론조사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현직 대통령이 이 정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샤이 트럼프 이런 표들 때문에 난다고 보면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보면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좀 정체돼 있던 것 같아요. 테크닉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면은 항상 관례화돼 가지고 물어보면은 항상 같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대답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면 아나운서님도 보면은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다 잘 받습니까? 잘 안 받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길 가다가 전화가 오면은 일단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지금 바쁜데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응답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보면은 뭐 적어도 보면 한 10명 물어보면은 그래도 한 5명은 대답해야지 우리가 조금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10% 20% 이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우리 소위 말해서 편향성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2016년 대선에서 미국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한번 재기해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도 다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새로 또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소위 최근에는 이제 구글 트렌드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은 실제로 예전에 그 2016년 대선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비록 여론조사 업체들은 서베이를 통해서 예측을 못했지만은 구글 트렌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본다면 또 거기 묘한 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방식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다 보면은 아마 좀 더 정확한 그런 그 보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좀
저는 예측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여론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론조사가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도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10월부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코로나 영향이 클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영향 무시할 수가 없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코로나 확진 판정을 그렇죠. 받았죠. 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TV 토론 정말 역대 최악이었죠. 제가 보면서 정말 맞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또 하나의 변수를 꼽자면 인종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유색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점점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몇 마디 보태드리면은 아무래도 보면 집권당이잖아요, 트럼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 입장이고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보면 지금 보면은 우리 이종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코비드 19이라는 코로나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에 지금 보면 지금 막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결국은 야당은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여당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시간은 아무래도 야당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일종의 결집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전일이 다가오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4년 동안 벼르고 벼른 만큼 굉장히 많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겨보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저도 처음에 그 감염됐다는 기사 보고 오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대선에 보니까 정말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찝어주셨는데 뭐 샤이 트럼프나 뭐 코로나 그 외에도 좀 어떤 변수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 공화당에서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지난번하고는 조금 특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바이든 리퍼블리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중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공화당 내 그런 분위기는 전직 퇴역한 그 전직 그러니까 고위직에 계셨던 안보 담당했던 분들이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5명이나 네.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까지 냈었죠. 광고 형식으로. 그렇게 냈던 것도 상당히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백인 남성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퇴역 군인들. 근데 그분들 표가 이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에는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실상 공화당의 큰형님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이 포로가 돼요. 5년 6개월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절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맥케인은 진정한 영웅이 아니다. 영웅이면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서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장례식장에, 맥케인의 장례식장에 트럼프를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초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이든은 민주당인데도 초청을 해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는 민주당원이다. 나는 맥케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재밌는 현상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샌디 맥케인이 참석을 해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바이든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샤이 트럼프가 변수였다면 이번엔 반 트럼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될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요. 또 어떤 변수를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번에 저희 4.15 총선 때도 한국에서 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과연 투표율이 제대로 높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높게 65% 가까이 나왔죠. 그렇죠. 그때 선거 직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관위 담당자들이랑 미국에서 그 선거 관리하는 그 전문가들이 오셨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그 투표 참여를 관리할 것인가 가지고 특별히 했어요.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우편 투표도 도입을 했죠. 몇 개 네. 주에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선거를 보면은 인종, 그러니까 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히스패닉이냐, 그다음에 성별 아니면 계층 이런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그 이 사람들의 정당 지지 성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투표 참여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투표장에 좀 덜 나올까 얘기도 있고, 아까 우편 투표 관련해서는 또 우편 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고 이번에 그랬는데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서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가 또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그쵸. 것이냐 예. 이게 또 변수가 그렇죠.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짚어주셨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또 경합주가 어떤 손을 드느냐가 굉장히 또 변수가 되잖아요. 아까도 뭐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떤 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어떤 계층들을 또 집중적으로 어떤 주가 키를 잡고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친구들, 네.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 선거 보면 당연히 선거인단 538표면은 뭐 캘리포니아주 55표, 네. 그다음에 플로리다 아니면 텍사스, 뉴욕 이런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들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게 실제로 보면은 우리 선거 끝나고 각 후보들이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자주 방문을 했느냐를 이렇게 미국 지도를 갖고 찍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큰 주들에 의외로 안 갔어요. 아. 왜냐면은 캘리포니아는 늘 민주당에게 갔었고 텍사스는 최근에 좀 변화가 있지만은 공화당이 유리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의외로 인구가 별로 안 많은 콜로라도, 뭐 아이오와 뭐 이런 주들을 많이 갔거든요. 네바다 이런 주들 많이 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경합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는 이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찍었으면 저 선거에서는 이렇게 네. 찍거나 아니면은 선거에서 결과가 나왔어도 우리 소위 말해서 마진이라 그러거든요. 그 표차가 크지 않은 거 그런 주들이 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은 주요 이제 그 경합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와 콜로라도 이런 주가 있지만은 2016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미시건,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요번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델라웨어 출신이지만은 정치적인 그 고향을 따진다면 펜실베니아도 그 바운더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실제로 펜실베니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남아 있는 게 이제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이제 이렇게 있는데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지금 주지사가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미국 선거 관리는 주 단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주들에서 어떤 그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나오느냐를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본다면은 선거 결과 예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특히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코로나19, 그로 인한 또 우편 투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편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편 투표는 사실상 사전 투표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권자들이 기표를 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이 방식이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늦게 도착을 한다든지,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에 아무래도 지연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효표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펜실베니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비선거에서 1.4%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대선에 도입을 하자면은 약 4만 3천 명이 우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 우편 투표까지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흔히 미국 대선을 전망적 투표, 또 중간 선거를 회고적 투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공식 좀 통할까요? 뭐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요. 뭐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중간 선거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201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나왔다면은 2년 후인 2018년도에 중간 선거를 한 건데 그 중간 선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간접 평가도 있지만은 결국은 의회에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트럼프에 대한 평가 요소도 조금은 있지만 간접적인 성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번 2020년 트럼프의 재선이 트럼프의 지난 4년 업적을 평가하는 회고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는 미국 많은 유권자들이 아까 우리 이종희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 트럼프 전선을 많이 결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아니죠. 그들 미국이 네. 미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같이 한번 판가름해보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망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4년에 대한 평가의 회고적 성격과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망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적 성격의 선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트럼프에게는 중요한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전망적 성격과 회고적 성격이 동시에 가진 그런 투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구도가 형성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몇 가지 변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 반중국 정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부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사회 갈등 상당히 크죠. 이 부분도 미국이 안고 가야 될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조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인종 갈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요. 선거 구도나 변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미국 대통령 선거. 다시금 미국인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국내외 이슈뿐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현안까지 해결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각각 내세우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